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1년 새해 들어 우리 증시 그야말로 힘차게 시동을 걸고 있죠. 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한 해 대한민국 증시는 3년 전이죠.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의 극복하고 지수 2000선을 가볍게 돌파했습니다. 여러 대내외적 악재들이 있는데도 말이죠. 유럽 재정 위기가 있었고요. 또 중국 긴축 우려, 특히 북한 도발이 있었죠. 그로 인한 그 지정학적 리스크는 올해도 아마 큰 걱정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2011년 오늘 한 해 우리 증시 과연 황금빛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지난해 국내 증시를 한번 되돌아보고요. 또 올 2011년 한 해 증시에 대한 전망 그리고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주실 세 분의 주식 전문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유수증권사 센터장님들을 모셨습니다. 얼굴이시죠? 먼저 첫 번째 계신 분이 현대증권의 오성진 센터장님,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자, 다음으로 우리 투자증권의 박정현 센터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세 번째 계신 분 SK증권의 이동섭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2010년 한 해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이슈들을 한번 정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준비한 화면 시청 여러분 함께 보시죠. 2010년 12월 14일 코스피 2000포인트 돌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1000포인트 아래로 끝없이 추락했던 코스피가 무려 37개월 만에 2000포인트 고지를 재탈환했다. 국내외 여러 악재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상승 랠리를 지속했던 2010년 주식시장. 올 한 해 금융시장을 흔들었던 이슈들을 되돌아보자. 먼저 2월. 리먼 사태 이후 반등을 모색하던 글로벌 증시가 그리스발 남유럽 재정위기 사태에 발목을 잡혔다. 그리스 국채의 하락으로 시작된 금융 불안은 순식간에 주변국으로 번졌고 아직도 더블딥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3월, 온 국민을 비통함과 눈물에 잠기게 했던 천안함 침몰 사건. 우려와는 달리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시에 미친 파장은 크지 않았지만 위기감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안개 속 빙보를 이어가고 있다. 4월에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충격을 던져준 골드만삭스 피소 사건이 발생했다. 그 여파로 뉴욕과 유럽 증시는 동반 급락했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벌금 합의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골드만삭스 150년 전통의 가장 치욕적인 사건으로 기록됐다. 같은 4월 남유럽 재정위기 확산으로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신용 등급을 강등당했고 그 확장세는 점점 커져갔다. 6월 상승 랠리를 이어가던 국내 증시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불발과 함께 중국 위안화 절상 기대감 둔화로 박스권 돌파가 수포로 돌아갔다. 상반기를 마감하고 하반기가 시작된 7월에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지표 악화로 G2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세계 경제의 더블딥 논란은 더욱 거세지는데 9월 일본 정부가 엔고의 해결책으로 외환시장에 2조 원을 투입하면서 환율 전쟁에 불씨를 당겼다. 이에 미국은 중국의 위안화 절상을 촉구하고 두 나라의 환율 전쟁이 재점화된다. 10월 중국은 3년 만에 기준금리를 전격 인상해 본격 긴축 기조에 신호탄을 발사한다. 이에 세계 금융시장은 중국 경제 성장의 둔화를 우려하며 출렁거렸는데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10월 6일 국내 코스피 지수는 무려 34개월 만에 1900포인트 돌파에 기염을 토했다. 그리고 격동의 11월이 도래하는데 먼저 11월 3일에는 더블딥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2차 추가 경기 부양책 실시를 확정지었다. 실시 직후 찬반 여론이 팽배했지만 이후 경기 회복세의 지속으로 버냉키 의장은 현재의 부양책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11월 11일에는 이틀간의 일정으로 2010 G20 서울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가장 쟁점이었던 글로벌 환율 문제의 구체적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지만 시장 결정적 환율제도 이행에 따른 해소 원칙을 마련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의의가 크다. 11월 21일 잠잠하다 싶었던 남유럽발 금융위기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데 유럽 최고의 성장국 아일랜드가 결국 구제금융을 신청한 것. 뒤이어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재정위기설도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11월 23일 다시 한번 온 국민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던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다.
예상과는 달리 증시의 충격은 크지 않았지만 북한발 리스크가 국내 증시 3대 악재 중 하나로 고조되며 보이지 않는 위협을 가하고 있다. 격동의 11월이 지나가고 2010년의 마지막 달 12월에는 그 누구도 예측 못한 밝은 빗줄기가 쏟아졌다. 오랫동안 지지부진하게 줄다리기를 해왔던 한미 FTA 재협상 파견. 국내 증시에는 중립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가운데 자동차 관련 업종과 제약 업종이 최대 수혜주로 떠올랐다. 연말 산타랠리가 이어지며 다소 들뜬 분위기 속에서 12월 14일 무려 37개월 만에 코스피 2000포인트를 돌파했다. 금융위기 이전과 비교해 훨씬 더 탄탄한 상황으로 추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과연 2011년 국내 증시 장밋빛 랠리 가능할까? 자, 자료 화면들 잘 보셨죠? 센터장님들 2010년도 우리 증시 한번 먼저 지난 한 해를 평가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초에는 조금 그렇게 만만치 않았었어요. 그죠? 네.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직도 확실하게 끝난 상태 아니고 그래가지고 조금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았는데 결과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먼저 2010년도 작년 어떤 모멘텀 중심으로 증시가 갔는지를 한번 세 분이 각자 좀 말씀해 주시죠.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1년을 별명으로 한다면 다사다난이었다라는 말로 네.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별명을 붙이자면 정상화라는 표현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국민소득 2만 불이 정상화되었고요. 지수도 2000포인트로 정상화되었다는데 큰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모멘텀을 보면 1월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분위기가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연초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작동을 했었는데 미국발 금융규제법안이 나왔었고요. 또 하나는 중국의 긴축이 시작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또 5월달에 특히 지금 중국 피그 재정 위기가 터지면서 상당히 큰 내용을 겪었는데요. 그 위에 그 증시의 모멘텀은 중국이 내수 소비를 키운다라는 짝에서 이제 중국 모멘텀 위주로 장이 전개가 됐습니다. 8월달에 그 미국에 대한 WD 우려가 나오면서 우려가 있었지만 안도 랠리에 있어서 미국의 기대 랠리로 바뀌면서 연말에는 미국 시장 중심으로 한 미국 모멘텀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고 이와 같은 흐름이 연초에도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아이고, 우리 오센터장님 목소리가 그냥 씩씩하셔서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투자증권 박정현 센터장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네, 우선 지난해는 코스피가 37개월 만에 지수 2000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 육박했다는 점에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우선 지난해 주가 상승의 원동력은 첫 번째로 이제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기업들이 실현을 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풍부한 유동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으로는 2007년은 국내 기관들에 의해서 주식시장 2000포인트를 돌파했지만 지난해에는 외국인 투자가에 의해서 2000포인트를 돌파했다. 약 20조 원 정도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네. 다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지난해 코스피 시장은 한 22% 정도 상승을 했지만 코스닥은 거의 보합세에 머물렀습니다. 결국 코스피 종목들만은 좀 잔치로 끝났다. 이런 점이 좀 아쉽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동섭 SK증권 센터장님은 조금 다른 견해가 있으신지 어떠시죠? 크게 다르진 않은데요. 네.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기업들의 강화된 펀더멘탈이 실적으로 이어지면서 업종의 대표주들, 그리고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기업들의 주가들이 유난히 좋았던 한 해였고요. 두 번째로는 2차 양적 완화가 시행이 되면서 달러 유동성이 크게 확대가 되고요. 결국 외국인 투자로 그게 이어지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따라서 그 두 가지가 여전히 우리나라에도 2011년에도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세 분 다 기업 이익이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장을 끈 가장 큰 원동력으로 봐도 되겠죠, 그죠? 그리고 유동성 얘기 있었고요, 또 외국인 투자 문제도 있었는데, 자 어쨌든 2010년 주식시장이 이렇게 잘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지금 시장이 개장이 된 지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상당히 좋아요. 초반에 스타트가, 그죠? 벌써 2100포인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들의 기대 수준도 조금 높아질 텐데, 그죠? 그럴수록에 우리가 기대치 변화에 대해서 좀 점검하고 또 판단해보는 그런 주의가 필요할 것 같죠? 자, 먼저 우리 증시 키워드 첫 번째로 소위 지정학적 리스크를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뭐 북한의 도발이라는 게 늘 있어 왔지만 작년에는 조금 성격이 달랐어요. 그죠? 천안함 사건에 이어져 연평도라는 민간인 지역을 폭격을 함으로써 이게 과연 기존에 있던 지정학적 리스크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지 않느냐. 그런데 시장은 뭐 그렇게 크게 사실 움직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만약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국지전 같은 것이 도발이 되면은 이건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라지지 않는 이 돌발 변수, 북한 리스크를 한번 점검을 가장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선진 센터장님 어떻게 보세요? 올해 뭐 이거야 뭐 어떻게 사태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예측 못하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북한 지정학적 네. 리스크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제가 내리는 결론은 확실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 또 대북의 리스크는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미미할 것이다라는 것이 제가 보는 견해고요. 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학습 효과입니다. 과거 연평해전이라든가 작년에 뭐 천안함 사태라든가 연평도 사건이 터지긴 했지만 증시는 상당히 빠르게 복원이 됐던 그런 학습 효과가 여전히 저는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그 정치적인 변수라는 것이 증시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친 적은 과거에는 별로 없다. 정치적인 변수는 일회성 이벤트적 성향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펀더멘탈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 제가 영향이 없다는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그래도 영향이 없다고 보는 것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이와 같은 대북 리스크에 대한 디스카운트 요인을 이미 받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받을 필요는 없다. 이런 관점에서 정치적인 이 북한의 이벤트가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또 하나 좀 약간 전문가적인 의견을 반영한다고 보면 한국 같은 경우에 북한이 전면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연초에 들리는 것처럼 화해의 제스처로 나타났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소멸될 수 있는 리스크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크게 뭐 두려움 없이 나가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성진 센터장님 말씀대로 좀 조용히 좀 지나갔으면 참 좋겠어요. 이거 뭐 정말 이거는 너무나 돌발적인 상황인데 문제는 학습 효과라는 것도 다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죠? 그동안에 많이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었지만은 장이 단기적으로 조금 크게 움직였다가도 금방 또 이렇게 탄력적으로 복원이 되곤 했지만은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정말 과거와는 다른 패턴의 어떤 도발 같은 게 있으면은 혹시라도 이게 장의 어떤 과거와는 또 다른 패턴의 장기적으로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 박종현 팀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네. 네, 저도 기본적으로 센터장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북한은 사실 뭐 예측할 수가 없죠, 저희들이. 그래서 여전히 남북 간의 긴장 관계가 지정학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국가 어떤 긴장 관계가 좀 심각하게 돼서 국가 신용 등급이라든지 실물 경제 지표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주식 시장에 대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실제 예로 지난해 11월 23일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에 바로 외국인들은 계속 순매수세를 지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4조 원 정도 순매수세를 지속하면서 그 영향을 저는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러한 주식시장 직접적인 변수 이외의 부분은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다 하는 기본적 생각입니다. 네, 자, 저의 우려가 조금 너무 지나친가요? 두 분은 아주 낙관적인 큰 걱정이 없는 걸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센터장님 견해 어떠신지? 결국 이 전쟁의 이슈인데요. 네. 전면전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주변국을 살펴보면 한국, 북한뿐만 아니라 미일, 중러 모든 국가들이 다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걸 원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증시에 영향을 조금 주느냐, 조금 주지 않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아예 영향이 없거나 네. 굉장히 심각한 영향을 주거나 이 둘 중 하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좀 가정하기로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가정을 많이 하는 편이고요. 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도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가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국내 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변수로 이렇게 북한발 리스크를 꼽은 그런 사례도 있는데 지금 우리 전문가 세 분은 학습 효과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큰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투자자분들도 정말 심각한 그런 전면전 내지는 국지전이 크게 벌어지지 않는 한은 만약에 그런 돌발 사태가 있더라도 그렇게 그냥 투매를 해버리고 하는 거는 아마 올해는 좀 삼가했으면 하는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겠죠. 네. 네. 그렇게 믿고 우리 투자자분께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저희가 지켜볼 문제가 바로 환율 문제입니다. 국제 환율. 이게 지난해 2010년도에는 글로벌 환율 전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동안에 세계 시장의 큰 어떤 이슈였죠. 그래서 G20 회의에서도 본연의 주제를
앞서가지고 환율 문제가 아젠다로서 가장 많이 다뤄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2010년도에 환율 우리 원화 강세가 예상보다는 조금 결과적으로는 많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뭐 다행이라면 다행일 텐데 어쨌든 올해도 분명히 G20 회의가 다시 또 프랑스에서 열려가지고 지난번에 그 경상수지 적자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었어요. 그래서 아직 환율 문제가 글로벌리 수습은 안 된 거지만 그러나 올해 프랑스에서 열리는 G20에 기대를 걸어보고요. 거기서도 만약에 환율 문제가 가닥이 안 잡히면 또다시 환율 전쟁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그죠? 벌써 올해 초에 이미 며칠 전에 남미에서는 뭐 각국이 지금 외환시장 개입하면서 또 환율 전쟁이 그죠? 국지적으로 생기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환율 리스크를 어떻게 볼 수 있지는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원고 지속 가능성, 원고의 지속 가능성 어떻게 보시고 또 영향이 어떤지 먼저 이동섭 센터장님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저희 SK증권에서는 연평균 환율을 990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평균 환율이 990원이다 보니까 그 연말 환율은 이것보다 훨씬 더 내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환율뿐만 아니라 금리까지 좀 함께 고려를 해야 되는데 2차 양적 완화 이후에 달러 유동성이 급속도로 확대가 되고 우리나라의 펀더멘털이 강화되면서 그 원화가 강세가 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이제 부정적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판단이 좀 필요한 건데 그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양적 완화가 미국 경기를 좀 살려내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경기를 미국 경기를 통해서 일정 부분 부양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희망이 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 속에서 뭐 긍정적이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원화 강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좀 피해를 보는 그런 산업들이 생기게 될 텐데요.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원화 강세가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상반기에 이제 수출 중심의 업체들이 괜찮고 하반기에는 그 내수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산업군에 투자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그 투자 전략으로서 그 상황들을 이렇게 잘 극복해내야 되겠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정현 센터장님. 네,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그 2009년 말과 지난해 말 연말 환율로 보면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볼 때는 2009년 대비 지난해 약 9% 정도 그 절상이 됐죠. 올해도 원달러 환율은 절상 추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무역 수지 흑자가 지속되고 있고 또 그 풍부한 유동성에 기반한 외국인의 투자 자금 계속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그 외국인의 채권 투자에 대한 과세라든지 은행세 그리고 금융기관 외환 포지션 규제 강화라든지 이러한 그 정부의 외화 유출입 규제 강화 조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원화 절상 속도는 예상보다 그렇게 빠르진 않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 투자증권에서는 금년 원달러 환율을 달러당 평균으로는 1,060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연말은 지난해 대비 한 12% 정도 절상된 한 1,000원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 센터장님. 환율을 이제 주식시장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게 좀 고민거리 같은데요. 환율의 절상 추세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주식시장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수위는 좀 문제가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고 싶고요. 결국 원화가 절상이 된다는 이유 자체는 결국 우리가 수출해서 돈을 많이 벌어들인다는 얘기고 해외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니까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반길 일이라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업종별로 아까 영향이 좀 틀릴 수 있는데 제가 외국인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환율이 1,050원 밑으로 가면 한국에 대해서 원화를 추가적으로 사야 될 필요성은 느끼지 않겠다. 그래서 현대증권에서는 2011년 환율 전망을 연말 기말 기준으로 1,030원을 보고 있는데 1,050원이 밑으로 갔을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직접적인 투자 매력 자체가 좀 약화된다는 점이고 또 수출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익을 상당 부분 그 환율에 반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1,050원 밑으로 간 경우에는 일단 증시에 있어서 약간 부정적인 기조로 바뀐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연말 환율을 아까 SK증권 쪽에서는 990원 예상하셨었나요? 연평균 환율을 990원 받고요. 예, 그래서 연말 환율은 더 떨어지는 걸로. 네, 대충 1,000원 뭐 안팎으로 그렇게 증권사들이 보고 있죠. 뭐 사실 우리가 그 원고 그러면은 워낙 지금 다들 그렇게 자국 통화에 대한 약세 기조를 다들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그 명암이 있는 거죠. 그죠? 뭐 수출기업, 수입기업 입장에서는 각각 그 영향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는 그런 명암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대처하는, 이를테면 지혜롭고, 그죠? 적절하게 대처하느냐의 문제지,
이 어떤 그런 요동 자체, 이게 물론 너무 급박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자연스러운 정도가 된다면은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의 문제에 우리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지금 그래서 국내 리스크 문제를 두 가지를 한번 꼽아서 한번 먼저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그 지정학적 리스크고요. 또 환율 전쟁 문제를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글로벌 리스크를 한번 보도록 하지요. 세 번째 저희들이 증시 키워드로 뽑은 게 지금 그 남유럽 재정 위기입니다. 이게 아직도 불씨가 남아 있고요. 진행형이죠. 지난해 2010년도 세계 증시가 이제 도미노처럼 번졌던 게 소위 그 유럽 재정 위기였었는데 이게 그리스하고 아일랜드까지 구제 금융을 받았었죠. 올해도 이 유럽발 소위 그 재정 위기를 보는 시각은 낙관론도 있고요. 또 비관론도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의 펀더멘털이 아직은 그래도 견딜만하다, 또 건재하다라는 뭐 그런 낙관론이 있는가 반면에 유로존 국가들이 지금 채무 상태가 뭐 사상 최고다. 이거 조만간에 디폴트 가능성도 있고 심지어는 뭐 유로화 붕괴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가 과연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지 뭐 그런 걸 한번 진단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박종현 센터장님, 먼저 낙관적으로 보세요. 비관적으로 보세요. 어떠신지요? 예, 이게 뭐 한마디로 낙관, 비관 하나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네. 것 같습니다. 일단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 위기 문제는 그 단시간 내에 해소될 문제가 아니라서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주식시장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신용 리스크가 큰 피그스 국가라고 하죠. 뭐 포르투갈이라든지 아일랜드, 뭐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 등. 그래서 대규모 국채의 만기 도래 시점이 금년 2월에서 5월 그리고 또 8, 9월에 이렇게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는 결국 그 유로존 국가들의 재정 리스크 문제가 다시 주식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 2월에서 5월 사이에는 그 3개월 정도 그 단기 국채가 만기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조금 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들 국가들이 지금 재정 감축 노력을 하면서 재정 적자 규모가 점차 지금 축소돼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금년 피그스 국가들의 그 국채 만기 도래하는 그 규모가 지난해 대비 한 70% 수준으로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저희들이 그 유럽발 재정위기의 부정적인 그 영향을 강도가 점차 약화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 센터장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견된 악재는 진정한 악재가 아니다. 항상 우리 작년에도 보면 피그 문제가 터졌던 게 돌발적이고 갑작스러고 예견하지 못한 가운데 나탔기 때문에 증시가 문제였지 뭐 1년 내내 지금 현재 경고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포르투갈 구제금융 임박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스페인 같은 경우 이제 대마불사라는 이론 때문에 스페인까지는 번지지 않을 거다라는 것이 이제 시장의 컨센서스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스페인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스페인이 막상 구제금융을 받게 되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조치들을 마련해 놨는데 그 조치 갖고는 조금 모자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미치는 파장은 좀 클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는 한은 뭐 크게 두렵긴 하지만 그렇게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이것이 터졌을 경우에 이제 대응 전략을 미리 생각해 두는 것이 좋다라고 보는데 결국 이 유럽발 악재가 다시 터졌을 경우에 한국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수혜는 뭐냐고 하면 환율의 수혜를 봅니다. 대부분 강세로 전망을 해놨는데요. 강세 기조가 아니라 약세가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2010년에 한국 기업들이 환율 효과를 보면서 이익을 많이 거뒀던 것처럼 저희는 또 2011년에도 역시 보너스로 더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유럽발 악재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유럽 사태가 터질 때는 좀 영향이 있겠지만 그것이 곰곰이 따져보면 한국 경제 입장에서 상당히 큰 플러스 기여를 해줄 수 있는 보너스로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심지어 유럽발 악재를 우리 오 센터장님은 우리가 오히려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그로까지 해석을 해주셨는데 이동석 센터장님은 어떠신지요? 단기적으로는 그 두 분 말씀하시는 것에 뭐 거의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네. 저희는 좀 장기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첫 번째는 현재 남유럽 국가가 안고 있는 문제를 그대로 그냥 안고 EU 체제가 계속 유지되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 문제가 되는 몇 개의 국가들 중에서 정말 문제가 심각한 아이들을 그 EU에서 제외하고 강한 EU를 이제 구축해 나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예상이 가능하겠고요. 세 번째로는 뭐 아주 최악이긴 하겠지만 EU가 붕괴되는 뭐 이런 시나리오까지 가능한데, 이 세 번째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고 보고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해결의 노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그 여러 가지 그 상황이나 정황들을 정리해 보면 그 강한 이유 체계를 구축하고 그 좀 힘이 없거나 또는 펀더멘탈에 매우 취약해져 있는 몇 개 국가들을 제외하는 형태로 그 이유가 다시 이렇게 강해진다면 전반적으로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문제는 해결될 것이고 크게 그 우리나라의 어떤 증시라든지 펀더멘탈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세 분 다 이 문제 역시도 크게 우려할 만한 바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주셨고, 굳이 얘기를 한다면 시기적으로 한 2월, 5월 정도가 조금 안 좋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 오 센터장님은 스페인이 만약에 그럴 가능성은 낮으나 워낙 큰 국가고 그래서 스페인에 문제가 생겼을 적에는 조금 그거는 한번 봐야 된다라는 그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0년 12월) 2000포인트 돌파 이후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코스피 지수. 충분한 상승 여력으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2011년 국내 증시를 황금빛으로 점치고 있는데 과연 상승 랠리가 그대로 이어질까? 아니면 섣부른 판단에 불과할까?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2011년 예상 지수를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 그렇다면 2011년을 주도할 유망 업종은 무엇일까? 국내 주요 증권사들은 대체적으로 상승 랠리의 이어짐과 업종별 차별화가 지속될 것을 예측했다. 여기서 잠깐 2011년 증시를 전망하기 위해서 반드시 체크해야 할 변수가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꾸준한 성장에 비해 저평가되어 온 이머징 시장에 글로벌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데 국내 증시에도 글로벌 자금의 유입은 지수 상승 요인의 강한 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렇다면 내년에도 이머징 시장으로의 글로벌 자금 유입은 지속 가능할까? 여기에 글로벌 증시 거물들의 예측들이 줄이었는데 먼저 짐 오닐 골드만삭스 글로벌 자산운용 회장이 입을 열었다. 유동성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이머징 마켓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강력한 내수 시장 발전을 보이고 있다는데 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나중에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를 끌어올리는 시기가 오면 펀더멘탈에 바탕한 이머징 마켓 증시의 내성이 얼마나 강했는지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영원한 닥터둠 마크 파버 리미티드 회장 역시 현재는 이머징 마켓 투자를 즐겨야 할 시점이라며 긍정적 전망을 예측했다. 1990년대 말 동아시아 이머징 마켓은 외환 위기를 겪으며 금융시장 내성이 강해졌습니다. 약달러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금과 은, 현물을 많이 들고 있지만 현금 역시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폐 전망을 낙관해서가 아니라 증시가 조정을 받을 때 발빠르게 이머징 마켓의 주식을 담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량 자본 유입으로 인한 버블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들려오는데 세계은행의 로버트 졸릭 총재는 달러 약세에 의한 환차익 자금이 이머징 마켓에 집중됨을 염려했다. 달러화가 이머징 마켓 통화에 비해 약세를 보이면서 차익을 노리는 자금이 대거 이머징 마켓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해 이머징 마켓의 환율 긴장과 버블 리스크가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회는 최근 9%대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인도의 예를 들며 이머징 마켓의 버블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인도를 비롯한 이머징 국가들의 강한 회복세가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잠재력의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머징 마켓의 버블 논란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며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우세하다. 2011년 장밋빛 증시가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개미 투자자들. 그들을 위한 비밀스런 시크릿 전략이 지금부터 공개된다. 안녕하세요. 박미라입니다. 2010년에는 대형주를 중심으로 자동차, 조선, 화학업종의 상승세가 활발했는데요. 2011년에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업종별 기상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디스플레이와 철강금속 유통업종입니다. 디스플레이 업종은 맑음으로 전망됐는데요. 재고 증가로 인한 철강 가격 하락이 부담이지만 중국을 비롯한 주요 시장에서의 TV 수요 증가로 수출 지속 성장이 예상됩니다. 철강금속 업종은 주요 수요 산업인 기계, 자동차 등의 안정적 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설, 조선업의 침체로 내수와 생산 증가세가 주춤해 먹구름이 낄 것으로 예상되고요. 유통업종 역시 현재 밸류에이션이 낮지 않아 전체적으로 업황과 실적 모멘텀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돼 흐림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으로 제약, 음식료, 반도체 업종입니다. 모두 햇빛이 비쳤는데요. 먼저 제약업종은 2010년도 실적이 바닥 상태였는데요. 2011년에는 내수 처방의약품 시장의 완만한 회복과 상위 업체의 시장 지배력 강화 추세가 재개될 것으로 보여 호조가 예상됩니다. 음식료 업종은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은 악재지만 높은 해외 성장성과 저평가 매력으로 뚜렷한 주가 차별화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또한 국제 곡물 가격 급등 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원화 강세로 업황 투자 심리 회복이 기대됩니다. 반도체 업종은 2010년에 39.1%의 성장으로 호조세를 보였는데요. 2011년에도 역시 화창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스마트폰, 태블릿 PC의 수요가 증가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인지도 상승으로 5%대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는 건설, 조선, 전기전자 업종인데요. 건설 업종은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흐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의 사회 간접 자본 예산 감축으로 공공부문 시장 확대 가능성이 낮고 민간 건축 부문은 주택 경기 침체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음은 조선업종입니다. 조선업종은 2010년을 고점으로 2011년에는 하락할 것으로 전망돼 왔지만 오히려 기대치보다 높은 실적이 예상돼 긍정적인 주가 모멘텀을 발판으로 주가 상승 추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선박금융 활성화와 신조선가 재상승세 등 연인 호조세로 반짝반짝 햇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전기전자 업종 역시 맑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의 시장 장악력이 점차 확대 중이고 LCD TV 가격이 20% 이상 내려가면서 수요가 늘어나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운송, 증권, 화학 전유 업종 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업종 모두 맑은데요. 먼저 운송업종 중 항공은 2010년에 이어 2011년에도 중국인 관광객 수요 증가와 여객 성장성 기대로 전망이 밝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해운과 육상 운송도 각각 전 세계 컨테이너 선사들의 공조 체제 유지 예상과 물류 부문 실적 회복에 따른 신규 매출 발생으로 전체적인 호조가 전망됩니다. 증권 업종에도 햇살이 비치고 있는데요. 2011년 코스피 예상 지수가 최고 2,600선까지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일평균 거래 대금이 9조 4천억 원가량 전망되고 있어 증권 업종의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금융권인 은행 업종 역시 급등세를 보이며 맑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글로벌 경기 회복의 확산과 원달러 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본격적인 반등에 나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볼 화학 정유 업종은 섬유와 자동차 관련 소재와 제품들의 수혜로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더 부각되며 가치 상승이 이어져 맑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 업종별 기상도를 살펴봤는데요. 2011년 증시는 대체로 기분 좋은 화창한 날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2011년도 주요 증권사의 예상 지수부터 업종별 기상도까지 지금 화면으로 여러분 지켜보셨죠? 자료 화면을 보니까 구체 전망을 얘기하기 전에 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과연 올 한 해에도 소위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이어질지를 한번 조금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글로벌 유동성 장세 얘기하면 늘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외국인이 국내 증시를 떠날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한번 짚어보죠. 박정현 센터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 그 유동성에 있어서는 우선 최소한 상반기까지는 긍정적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선진국은 지금 경기 회복 속도가 지금 늦고 그 디플레를 우려할 입장이기 때문에 당분간 양적 완화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중국 등 성장률이 높은 이머징 국가들의 경우에는 그 긴축 우려가 있지만 현재 절대금리 자체가 워낙 낮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되더라도 당분간 유동성 장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흐름을 보면은 우선 지금 선진국 경기 회복 속도가 생각보다 상당히 더딥니다. 반면에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 그런 이머징 마켓은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른 편이고요. 그래서 그 어떤 그 글로벌 자금의 흐름도 성장 그 속도가 높은 이런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머징 마켓으로 더 흘러들어올 수 있다. 또
그리고 이제 금년에 저희들이 $1 환율을 보더라도 한 10% 정도, 100원 이상 정도 절상의 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그 외국인 투자 자금은 금년에도 순유입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성진 센터장님. 네. 글로벌 유동성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이머징 시장으로 또 원자재 시장으로 글로벌 자금들은 돈이 되는 곳은 어디든지 쫓아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올해도 여전히 이와 같은 기조는 이어진다 이렇게 보는데요. 글로벌 유동성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 2009년도에 한 23조 한국에 순매수를 했고요. 또 2010년에도 23조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올해는 좀 강도는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이 한국을 사는 이유, 또 하나 이머징을 사는 이유 자체는 첫 번째는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 두 번째는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함께 맞물려서 사는데 전반적인 환율 전망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1,050원이 밑으로 가면 외국인들은 추가적인 환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외국인들은 과거 2년 동안 보였던 그 순매수 기조는 좀 둔화되는 쪽으로 봐야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동섭 센터장님. 저희는 3차 양적 완화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미국이 양적 완화를 하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돈을 통해서 그 미국의 경기를 좀 살려보겠다라는 것이고요. 이게 만약에 성공한다면 더 이상의 양적 완화, 그러니까 유동성 공급은 더 이상 없겠죠.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미국의 판단은 이미 미국의 경기가 좋아졌고 이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가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양적 완화가 필요 없다라고 판단해서 양적 완화 안 하는 것일 텐데 이건 펀더멘탈이 좋아진 거기 때문에 이건 우리나라에도 매우 긍정적이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또 다른 방법은 추가적인 양적 완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지난 그 2차 양적 완화 때보다 오히려 더 많은 규모의 양적 완화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2011년에도 펀더멘탈이 매우 좋아지든지 아니면 양적 완화가 더 많아져서 유동성은 더욱더 풍부해지는 뭐 그런 장을 예상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우리 이 센터장님은 기본적으로 미국 시장 양적 완화 정책의 기조를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는 쪽을 강조해 주셨고요. 네. 전체적으로 글로벌 유동성 장세는 계속되고,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 쪽, 우리나라를 포함한 이머징 마켓 쪽으로의 자금 유입은 여전하겠지만은, 오성진 센터장님이 강조해 주신 부분은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 그죠? 환차익의 문제 때문에요. 네. 이건 1,050원 아래로 내려가고 뭐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조금, 전체적인 양적 규모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궁금해 하시는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자, 아무래도 이제 상승 랠리가 지금 계속되니까 증권사들이 지수 상단을 이렇게 높게 책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센터장님들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2011년도 예상 지수 밴드를 한번 이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이거 뭐 계량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좀 그런데 한번 그래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자, 오 센터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네, 현대증권에서는 하단을 1,800포인트를 설정했고요. 상단은 2,400포인트를 설정했습니다. 네, 투자자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것은 왜 어떤 시나리오와 어떤 철학 때문에 이제 2,400이 나느냐 이런 것을 좀 알아둘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현대증권에서 보는 것은 기업의 이익은 한 5%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대부분 2011년 이익 전망치는 한 15% 정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현대증권에서는 다소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는 이유는 전반적인 환율에 대한 수출 이익에서 깎아먹는 부분이 좀 있을 것이다. 지나놓고 나면, 그러니까 연초에는 기대감 때문에 한 15%가 되겠지만, 지나놓고 나면 결국 5% 내외에 불과할 거라고 보는 베이스 이펙트에 첫 번째 환율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전반적으로 경기가 살아나면서 이제 금리 상승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책 금리 기준으로 해서 한 100bp 정도 상향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비용 부담 요인은 가세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율, 원자재 가격, 그리고 전반적인 국제 원자재 가격들인데요. 이와 같은 가격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되면 원가 부담 요인 때문에 기업들이 실제로는 이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담겨져 있고요. 그렇다 보면 이 주가가 올라가는 원인은 이익은 한 5% 때문에 올라가는데 사실은 밸류에이션,
PR이 올라가서 주가 상승을 주도할 것이라고 보는 그 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PR은 11.5배를 설정을 했고요. 11.5배라고 하면 선진국 대비해서 여전히 한 10% 정도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그러한 목표 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7년도에 한국의 PR이 13배였으니까 그것보다도 낮게 설정하고 있다라는 쪽에 보시면 2,400의 의미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 2,400이 어떻게 갈 거냐라고 봤을 경우에 현대증권에서는 계단식 상승론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언급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리스크가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상존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증시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갖고 있다. 그렇지만 한국 기업들의 이익이 상당히 레벨업된 부분이라든가 글로벌 시장 내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 또 글로벌 유동성이 한국을 선호하는 부분들을 고려했을 경우에 상승 기조는 계단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쪽에서는 상반기를 2,300으로 보고 있고요. 하반기 2,400을 보고 있으니까 상승 랠리의 상당 부분은 상반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 쪽에 2,300을 제시해드리는 이유는 중국이 경기 선행지수가 돌아서기 시작을 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1분기,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2분기 경기 선행지수가 돌아설 것이기 때문에 경기 선행지수가 돌아서는 그 국면에 주가 상승이 좀 가장 빠르게 나타나지 않겠느냐라는 차원에서 계단식 상승론의 상반기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그런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오 센터장님 아주 여러 가지 자세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체적으로 상승 기조는 계단식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반기가 하반기보다는 이익 실현의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예. 2,300 정도를 상반기에 보셨고 하반기 2,400이라면은 뭐 똑같은 기간 내에서 투자 이익은 상반기가 나을 거라는 점을 우리 오 센터장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투자자 여러분께서 잘 경청했으리라고 믿고 다 두 번째 박정현 센터장님 어떠신지요? 네, 우리 주식 시장이 지난해 상승의 원천은 그 큰 폭의 이익 성장과 유동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금년에는 그 성장보다는 이익의 안정성과 유동성이 두 가지에서 제가 이유를 좀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 유동성은 그 긴축의 뭐 그런 부분이 좀 있겠지만은 여전히 절대 금리 자체가 낮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동성은 풍부하게 주식시장을 뒷받침해 줄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금년에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업 이익의 안정성이 돋보여지면서 우리 주식시장에 있는 기업들이 투자자들한테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될 것이라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기업들의 영업이익은 전년 2009년 대비 한 60%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지수는 한 22% 정도 올랐죠. 그게 이제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의 수준, 밸류에이션 수준도 이제 글로벌 시장 대비 한 25% 정도 지금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물론 영업이익 증가율 자체는 지난해 한 60%보다 좀 낮은 한 14%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오류를 감안해서 그게 이제 뭐 지난해 수준 정도로 그 정도에 그칠 수도 있지만은 지난해 사상 최대의 영업이익을 시현을 했기 때문에 금년에 그 정도만 유지나 하더라도 우리 주식시장은 크게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은 지난해 대비 환율도 더 떨어질 수가 있고 금리도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기업 환경은 조금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이 그 정도 이익을 낸다 그러면은 분명히 시장은 그동안의 디스카운트 요소를 해소시켜 줄 것이다 보고 있는데 우리 투자증권에서는 비교적 좀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가 저희들이 IMF라든지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우리 기업들의 재무구조는 훨씬 튼튼해졌습니다. 그리고 경쟁력은 훨씬 더 강화가 됐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금년에도 충분히 글로벌 시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그 수익 창출로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수로 보면은 2010년 우리 투자증권에서는 상단을 2,420포인트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420포인트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동섭 센터장님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는 밴드 상단을 2,500 예상하고 있고, 밴드 하단은 1,920 정도 보고 있는데요. 이 지수의 어떤 절대적인 수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경로를 좀 보는 게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1분기 경우에는 여전히 외국인의 수급이 주체가 계속 되기 때문에 IT나 금융, 운송 등등 그 대형주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그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지고 그 여러 가지로 그 계속적으로 작년에 어떤 강세를 계속 이어가는 장이 연출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저희가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은 바로 2분기와 3분기입니다. 그 2분기와 3분기 때는 저희가 일시적으로 그 2차 양적 완화가 지난해 말에 이루어지면서 발생했던 그 긍정적인 효과들이 좀 사라지고요. 전반적으로는 좀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2분기에 그 대세 상승 시 나타날 일시적 조정 국면이 연출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주식을 그 파는 그런 관점이 좀 많이 얘기가 되드가 될 텐데 저희는 이때가 그 연간 그 최고치를 향해서 그 주식을 매입해야 하는 아주 절호의 기회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2분기 때 조정이 좀 나온다면 2분기 말부터 3분기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아주 공격적인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연말로 갈수록 그 여태까지 논의되어 왔던 많은 악재들이 좀 사라지면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의 아주 강한 펀더멘탈과 그 여전히 많은 유동성을 통해서 지수가 연중 최고점을 기록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세 분이 말씀해 주신 예상지수 밴드는 뭐 최저가 1,800이고 최고가 2,500 정도니까는 뭐 여기도 큰 차이는 없는데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 사실 지난해 증시가 좋았다 그러지만 우리가 늘 나오는 얘기지만 사실 개인 투자가들은 재미를 별로 못 봤단 말이에요. 이건 늘 뭐 2,000이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뭐 1,500, 1,800에 불과할 정도의 효과밖에 못 꿨다는 그런 불만들인데 자, 우리 시청자분들을 그런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올해를 주도할 수 있는 유망 업종을 간단하게 좀 시간이 많이 가서요. 정리를 좀 한번 해보시죠. 먼저 이동섭 센터장님 먼저 21년 유망 섹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일단 상반기는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IT나 자동차, 그다음에 운송 등등이 가장 주요한 섹터들이라고 보고 있고요.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그 환율까지도 원화가 절상되는 과정이 하반기로 갈수록 진행되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건설이나 내수 중심으로 그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성진 센터장님. 1분기까지는 미국발 훈풍에 기대어 가자라는 게 이제 포인트고요. 미국발 훈풍이 불었을 경우에 IT하고 금융업이 수혜를 볼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까지도 그 여파는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1년 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소비 모멘텀은 이제는 투자 모멘텀으로 바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투자가 없이는 각 국가 간의 경제 성장을 담보할 수가 없다. 그렇다 보면 각국이 이제는 투자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고요. 그것이 2분기부터 저는 개시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투자가 나타났을 경우에 사실 기계업종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소재업종도 역시 같은 수혜를 봅니다. 그 다음에 실어 나르는 운송업 이쪽도 수혜를 볼 것이고요. 건설업 중에서는 해외 플랜트에 노출이 많은 그러한 업종이 수혜를 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종현 센터장님이요. 네, 금년에는 우리 주식시장의 저평가 요소가 해소된다는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밸류에이션상 저평가주이면서 그 금년에도 양호한 이익 창출이 그 예상이 되는 반도체, 은행, 그리고 에너지 업종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중국 내수 투자 수혜주라고 할 수 있는 기계 업종, 그리고 국내 부동산 시장 회복에 따른 건설 업종도 투자 유망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 분이 뭐 거의 대동소이하죠. 정리를 다시 해보면 IT가 뭐 세 분 다 공히 IT 섹터가 나와 있고 자동차, 그다음에 운송, 금융, 건설, 그다음에 이제 기계가 추가적으로 나와 있고요. 소재 뭐 이런 정도가 정리가 될 것 같으니까 투자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코스닥 시장을 조금 한번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작년에 코스닥 별로 재미 못 봤어요. 그죠? 코스닥에 투자한 분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많은데 아주 힘든 고통스러운 한 해였는데 코스닥 시장 올해 전망을 잠깐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유망 뭐 테마 종목을 좀 구체적으로 찝어주시죠. 뭐. 자, 이동섭 센터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2011년도 그 상반기까지는 그 대형주장 중심의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시 그 매수의 주체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그 소형주라든지 뭐 중형주 등의 어떤 그 매기가 옮겨간다라기보다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또는 업종을 대표하는 그런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여전히 그 개인의 수급이 그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주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환경 속에 순응하는 그런 장세가 좀 필요하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그 중소형주라든지 어떤 코스닥 정도를 좀 보는 시점은 상반기가 아니라 그 대세 상승으로 다시 복귀되어서 거의 모든 종목들이 다 오르려고 할 때 그런 움직임을 보이려고 할 때인 한 3분기 이후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최소한 1, 2, 3분기 정도는 그 코스닥이나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보다는 그 대형주 중심으로 그 포트폴리오를 운영하시는 게 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 센터장님.
사실 이렇게 이와 같은 차별화 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나는 것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 사실은 이제 일반 투자자들이 펀드에서 한 20조 넘게 돈을 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투신에서 팔 때 사실 대형주 남겨놓고 중소형주와 코스닥 관련된 업체를 팔았던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이와 같은 흐름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펀드 쪽으로 자금 재유입이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났을 경우에 이와 같은 차별화는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와 같은 변화 조짐은 조금씩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한 2분기 정도 되면 국내 자금에서 유입이 되면서 이와 같은 소외 현상은 상당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면 대형주는 지수 인덱스만큼 올라가고 사실은 그동안 소외됐던 중소형 우량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높은 수익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관심 갖고 봐야 될 테마 업종이라고 보면 아무래도 에너지 문제가 올해 화두가 될 것이기 때문에요. 태양광 관련된 업종은 좀 관심 있게 보자라는 것이고요. 또 IT 쪽에서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늘어나면서 사실은 그와 관련된 부품 업체나 터치스크린 이와 같은 업체들이 상당히 좀 좋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각 국가 간의 그 전력 효율화를 위해서 스마트 그리드 투자도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업종 관심 가져야 될 것이고요. 특히 2011년에 회계제도, IFRS 제도가 바뀌고요. 또 많은 그 코스닥이나 거래소에 상장되려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기업을 많이 갖고 있는 그 지주회사도 상당히 재평가받을 수 있는 요인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박종현 센터장님이요. 네, 지난해에는 그 외국인 시장 주도에 따른 그 대형주 중심의 장세 형성이라든지 코스피 관련 기업들의 실적 호전에 따라서 주로 코스피 관련 대형 우량주들이 그 상승폭이 컸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그 우리 주식 시장이 기관화 장세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코스피 관련 대형 우량주 중심의 장세는 여전히 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금년에는 지난해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다소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는 우선 그 지난 이제 대기업들이 큰 이익을 내면서 유동성이 지금 풍부해졌고요. 또 금년에 세계 경기가 회복세로 접어들 것이기 때문에 설비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널리스트들 전망 그 실적 추정 결과 보면은 금년에는 그 대형 우량주 코스피 관련 종목들보다는 코스닥 관련 종목들의 영업이익 그 증가율이 조금 더 높게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코스닥 시장을 조금 다소 밝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저희들이 주목해야 될 그런 분야로는 우선 그 실적 호전이 예상되는 IT 자동차 관련 부품 장비 업체들 그리고 대체 에너지라든지 그 녹색 성장 등 신성장 관련 그 업체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성진 센터장님하고 박종현 센터장님의 의견이 비슷하고요. 조금 이에 비해서 이동섭 센터장님은 조금 코스닥이 아직도 그 시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하반기는 좀 나아지겠지만 뭐 그렇게 조금 의견 차이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종목 섹터 부분은 뭐 여전히 IT, 그다음에 녹색 성장 부분이요. 그죠?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코스닥 시장 종목들도 지켜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2011년도 올해 증시에서 투자자 여러분들이 꼭 체크해봐야 될 체크 포인트를 한번 그런 변수들을 짚어보는 것으로서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씩만 좀 말씀해 주시죠. 자, 오성진 센터장님. 2011년 화두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밸류에이션 또는 저평가가 해소되는 국면이라고 보면 유동성에 달려 있습니다. 재평가를 누가 해주느냐, 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보면 사실 재평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국내 유동성이 과연 어느 시점에 어느 규모만큼 들어올 것이냐라는 것을 체크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 그 밸류에이션이라는 것은 결국은 버블을 만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버블의 끝은 상당히 투자자들이 유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의 끝은 조심을 하자라는 그 경고 사인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종현 센터장님이요. 네, 금년에는 투자자들은 일단 기업 실적의 안정성을 좀 살펴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해 굉장히 큰 폭의 이익 증가를 했었죠. 금년에는 그 금리 상승이라든지 환율 하락 이렇게 여건은 조금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지난해 정도 이익만 나타난다 하더라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이익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느냐. 물론 증가하면 더 좋겠죠. 그 부분을 굉장히 주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동섭 센터장님이요. 일단 호재와 악재 한 3가지씩 이렇게 말씀드려 볼 텐데요. 일단 호재를 보면 상반기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서 수출이 지속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구조 예상해 볼 수 있겠고 중국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우리 시장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완화될 수 있는지 이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하반기 때 미국이 3차 양적 완화를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할 가능성도 있어서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증시에 긍정적이다라고 판단이 되고
다만 우려사항으로 봤을 때 3월달과 5월달 사이에 좀 몰려있는 남유럽 국가들의 국채 만기 부분하고 양적 완화가 지속되면서 발생하는 그런 부작용들은 그 연중으로 계속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 각 증권사의 얼굴이시죠. 아주 권위 있는 우리 증권사 센터장님들을 모시고 올해 투자 전략에 관해서 또 전망까지 아주 구체적으로 잘 들어봤습니다. 세 분 모두 전체적으로는 매우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들이 있죠. 잘 보시고 투자에 실패 안 하시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투자 노하우에 많이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하여튼 한 해 안정적인 투자해서 수익 많이 거두시기 바랍니다. 패널 여러분 또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